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상무장관은 오늘 아침 25만 명이 500만 달러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골드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골드카드는 미친 듯이 팔려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는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골든 비자와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등에서 경기가 어려웠을 때 도입했다가 로컬 주민들의 불만 등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는 25% 관세를 빨리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는 조금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대통령은 서로를 거듭 칭찬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연이은 해고 충격에 대처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3월 13일까지 65%를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 계약을 무시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개발부는 계약했었던 프로그램의 92%를 어제 취소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처음 홍역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보고됐습니다. 홍역에 감염된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 텍사스주에 살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계란을 수입하고 조류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주가 어피니언란을 정치 우파로 향한다고 발표하고 편집장이 사표를 낸 뒤 트럼프 임기 2기 초기가 러시아 푸틴의 임기 초기를 닮아간다는 백악관 출입기자의 아주 긴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할리우드의 전설 진 해크만이 아내 강아지와 함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금 영국의 총리가 미국에 와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이제 약간의 그 짧은 기자회견을 하고 나중에 이제 긴 길이의 기자회견을 하겠죠. 이 기자회견에도 역시 백악관의 111년 백악관 폴 기자단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 백악관이 스스로 이제 뭐 AP통신을 제외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진행이 되겠네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 초기 한 달은 훨씬 넘었고요. 5주일쯤 됐나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블라디미르 푸틴이 2000년도에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면서 있었던 그곳에 비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맨 앞에 섹션에 뒤에 전해드리겠고 맨 앞에는 우선 그 500만 달러짜리 비자가 미친 듯 팔려나갈 것이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럽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럽 많은 국가에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아예 없애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2주일 안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그 유럽의 예도 보겠습니다. 앞에 이 내용 그리고 뒤에는 앞으로 미국이 정말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예상한 것처럼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한번 그 기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B5 비자 대신에 이제 그 골드 카드죠. 유럽에서는 골든 비자라고 부르고 미국은 골드 카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25만 명이 대기 중이다.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제 발표를 했죠. 근데 25만 명이 대기 중이다. 이렇게 되면은 500만 달러씩 받으면 1조 2,500억 달러가 된다. 미국의 연방 빚이 35조 달러가 있잖아요. 그 빚을 갚는데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그 골드 카드 비자가 영주권도 될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고 하는 이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100만 장 팔고 뭐 1000만 장도 팔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비슷한 액수만 다른 거예요. 5분의 1로 거의 말하자면 형태는 비슷한데 EB5 비자가 12,000명에게 발급이 됐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2,000명에게 발급이 됐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로 많은
발급 숫자랍니다. 물론 이제 뭐 발급을 하고 하는 것은 뭐 숫자를 늘려라라고 행정부 자체에서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EB5 비자는 지난해에 12,000명에게 발급이 됐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발표하고 하루 만에 25만 명이 대기 중이다. 대통령은 세계적인 수준의 그 글로벌 시리즌을 이 골드 카드로 초대를 해서 미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디테일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힐을 보니까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그 변호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변호사가 뭐 2주일 안에 시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EB5 비자가 100만 달러로 그 100만 달러를 내고 10사람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었죠. 아마 이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CPA를 제외하고라도 그런 건데 이건 돈이 5배니까 더 크게 뭔가를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EB5 비자 같은 경우 영주권 받고 5년 되면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과 상무장관이 발표한 이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는 도대체 그 제외 대상은 있는지 예외 대상은 있는지 디테일이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의 신흥 부자도 가능하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사만 나세리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여러 매체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2주일 안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놓은 EB5 프로그램이 지금 상무장관 말에 따르면 그게 너무 그 형편없고 별로였고 그리고 뭐 이거 사기성이 농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골드카드로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그 EB5 프로그램을 의회가 다 승인을 해서 해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끝낼 수 있을지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90년대에 투자이민 EB5가 시작이 됐지만 2022년도에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의회 여러 가지 다 무시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면 먼저 이런 일을 진행을 했었던 유럽 국가를 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몰타, 아일랜드가 미국에서 지금 한다는 골드 카드, 이름도 비슷해요. 골든 비자를 했었는데 유럽계 더 매력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요. 그 나라에 가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보다 훨씬 가격도 쌉니다. 국가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2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니까 뭐 달러로 하면 한 26만 달러에서 52만 달러 정도 이 사이죠. 그리고 또 유럽연합 국가에서 이걸 신청을 하면은 다른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 뭐 이탈리아 경제적으로 뭐 어렵고 했었을 때 이런 골든 비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그 활용을 해서 시민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니면 벤처 캐피털 그 펀드를 통하거나 정부가 승인을 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뭐 영주권 주고 시민권도 주고 그래서 골든 비자를 유럽에서 너무 경제가 어렵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캐시를 가지고 있자 하는 그런 형태에서 어떤 도구로 썼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요. 제일 먼저 이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를 포함해서 완전히 이제 구제 금융이 필요했었던 국가들이죠. 그리스가 그 당시에 실업률 엄청 높았었죠.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받고 투자자들도 유치하고 경기를 조금 뭐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6개의 국가, 유로존 그 국가가 이 비자를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늘어났는데 스페인의 경우는 2013년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스페인이 제일 비싸게 받았어요. 50만 유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돈으로 52만 달러 현재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돼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에게 스페인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5,000개의 비자를 발급했답니다. 상무장관은 지금 25만 명이 대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포르투갈은 지난해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규정을 강화했는데 그 전까지 58억 유로를 벌어들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국가들이 2022년 처음에 2013년도에 시작했다고 하죠. 2022년을 기준으로 이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214억 유로를 벌어들였고, 그러면 미국 돈으로는 223억 달러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13만 명 이상이 유럽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100만 장 정도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1000만 장을 팔면 뭐 50조 달러가 된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유럽은 뭐 인구가 작긴 하지만 작아도 또 다 뭉쳐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13만 명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없었는가, 단점이 없었는가, 왜 이게 계속 좋다면 계속 해야지 되는데, 로컬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했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유럽의 경우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와서 뭔가를 사고 나서 에어비앤비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와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분들은 유럽의 뉴스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에어비앤비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게 많으면 그 동네에 뭐 집은 엉망이 되고, 뭐 그 집이야 그 사람들이 사니까 상관없겠지만 계속 렌트비가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니까 현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국가들이 철회하기 시작한 국가는 아일랜드가 2023년도에 완전히 프로그램을 폐쇄했고, 스페인도 올해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없앤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조금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요. 유럽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이 자금 세탁에 많이 쓰여진다, 탈세, 부패에 이용된다고 경고를 했고,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는 이 프로그램을 각 정부들에게 끝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흥부자들도 많이 가고, 미국은 지금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렇겠다는 얘기고, 그런 뜻으로 유럽에서는 조금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어졌고, 뭐 골든 비자를 여전히 받기는 받죠. 왜냐하면 2024년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서 뭐 미국 돈으로 뭐 50만 달러 조금 넘고 하니까요. 제일 비싼 국가 것이. 그 정도면은 내가 뭐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에 48시간 동안 한 회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온라인 문의가 400%가 증가됐고, 실제로 이제 신청서를 접수한 그런 케이스도 크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이라든가, 이제 유럽에선 조금 시들해졌는데요. 이게 두바이, 또 뭐 아부다비,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미국이 여기에 이제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한 나라에서 해보고 필요했을 때는 필요할 만큼 쓰고 수정하거나 버려버리거나 하는 것을 이제 미국은 지금 혁신적인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그 올리가르히까지, 신흥재벌까지 대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EB5 비자도요, 미국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마찬가지로 돈 세탁,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 이런 것이 경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 러시아의 그 올리가르히도 다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행정부가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의 그 법의 한도에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네요. 법의 한도를 벗어나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그 뒷부분에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그 피터 베이커 백악관 출입 기자, 이분은 오랫동안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이분이요, 기사를 썼는데 이게 기사처럼 읽혀지지가 않고 어떤 그 회상이라고
뭐랄까 회고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진지한 에세이처럼 읽혀졌거든요. 앞으로 미국의 4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러시아와 비교를 했는데 러시아보다 희망이 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정말 비슷해지는 거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비슷해지는 거야? 하는 의혹이 들 그럴 정도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과 정치적에 대한 압박이 푸틴의 러시아 초기와 같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의 제목이고요. 새로운 행정부가 여러 형태로 언론을 압박하고 정치적인 적을 처벌하고 국가에 아주 거물들 돈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길들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블라디미르 V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통치 초기를 연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맨 앞에 한 여성이 나옵니다. 사진도 이 여성을 실었어요. 옐리나 트레구보바. 이분은 푸틴이 딱 대통령이 됐던 초기에 2000년도 그때 풀 기자단이었어요. 클렘린에. 그런데 푸틴이 싫어하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고 또 기사도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결국은 풀 기자단에서 쫓겨났죠. 이번에 이제 AP가 쫓겨났죠. 이 백악관에서. 그리고 나머지 기자들은 딱 그 클렘린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클렘린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야지 내가 해고되지 않는구나. 선을 넘지 않도록 알아서 처신하는 순종적인 기자들의 집합체가 됐습니다. 클렘린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풀기자단을 선택하는 결정을 111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어요. 이번에 AP통신 빼고 기자단이 원래 해왔는데 지금까지 117년 동안 특권이지 대통령을 집무실이라든가 공군기 이런 작은 곳에서 취재하는 건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특권은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AP통신 기자를 뭐 로이터 기자도 좀 쫓겨난 것 같은데 이렇게 쫓겨난 것은 다른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Maybe 지금 뉴욕타임즈의 오랜 백악관 출입기자 피터 베이커도 뭐 이런 기사를 써서 쫓겨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피터 베이커 기자는 미국은 러시아가 아니지만 러시아는 당시 민주주의가 거의 없었지만 미국의 제도는 거의 250년 이상을 민주주의가 있어 왔잖아요. 이걸 계속 이 기자가 강조를 해요. 언론 압박하고 지금 정치인들 길들여져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히 반대의 말을 못합니다. 연방 공무원도 지금 대부분의 해고된 사람은 수습 직원이지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인물들을 또 많이 경력직을 해고를 하고 있어요. 보복을 약속한 대통령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보복해 주겠어 하는 연방 수사국장이나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뭐 조사 같은 것이 들어갔고 또 대통령의 동맹에 대해서는 기각조차도 다른 당이라 할지라도 취하해 주는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처럼 그런 그리고 한때 미국 주인이 저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아니야. 미국 주인과 같았던 억만장자 거물들이 테크업계의 거물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굽실거립니다. 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가 아예 오늘 기사에 그렇게 썼어요. 백악관에서 이 기사를 보냈다. 이렇게 썼어요. 행정부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막는 판사들이 탄핵으로 위협받고 일론 머스크 탄핵해야지 된다. 공화당 의원들도 탄핵해야지 된다 하잖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연방 대법원에서도 또 이 행정부의 방향대로 판결을 내려주고 군복을 입은 군대는 최고위 장교와 그리고 군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완전히 숙청됐다고 표시를 하네요. 뭐 합참의장을 포함해서 그런 거죠. 또 대통령 스스로가 뭐 왕이여 영원하라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혼돈되는 그런 정도의 말까지 하면서 역시 헌법을 새로 개헌을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국민들이 뭐 2번, 3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지금 법이 무시되고 있는 새로운 행정부의 임기 2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방식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지금 기사로 쓰고 있고요. 1996년부터 이 피터 베이커 기자가 계속 이제 본인이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백악관 주인들은 뭐 민주당 주인이건 공화당 주인이건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쓰는 걸 다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처벌당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2004년도에 딕 체니 부통령, 그러니까 공화당이었어요. 그때
재선에서 아무래도 부통령이 제외될 수가 있겠어. 그 티켓에서 이런 기사가 나간 뒤에 뉴욕타임스가 에어포스 원에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신들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만 그랬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팍스가 엄청나게 민주당에 대해선 또 캘리포니아에 대해선 아주 흉한 모습만 보여주고 보도하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성향상 처음엔 참았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엔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팍스를 어떻게 하든 좀 그냥 좀 벌을 주고 혼내줘 볼까 배제해 볼까 했는데 백악관 출입 기자단들이 다 팍스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기자단들도 팍스를 같은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옹호를 해버렸습니다. 해서 오바마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팍스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요. 물론 AP통신 이 기자단에서 풀기자단에서 제외시키고 하니까 뭐 팍스조차도 어느 정도 말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게 더 커지는 이런 거. 이 풀기자단에 한 13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사진작가도 있고 거기에 뭐 태클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기자들이 뽑는 그 풀기자단을 백악관에서 뽑는다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러났고 물론 공화당 시대에 그 뉴욕타임스의 기자단이 쫓겨난 적은 있지만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풀기자단을 내가 뽑겠어 이렇게 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AP를 뽑아내고 거기에 뉴스맥스를 넣습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022년도에 러시아가 이거 러시아와 비교하는 거니까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체포될 위협으로 조국 러시아를 떠나야만 했던 러시아의 유명한 그 언론인 또 얘기를 합니다. 예브게이나 알바츠. 이 사람은 지난 5주일 동안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보니까 푸틴의 초기 통치 그때가 그대로 대입되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흥부자들이 과두제 그런 사람들이 푸틴의 반지에 입을 맞추고 언론에 대한 소송이 계속 이어졌었고 그 당시에 푸틴이 지금 완전 장악했지만 그리고 어떤 언론이 이렇게 뭐 클렘린에 있어야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백악관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이런 그런 제약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 그게 푸틴의 그 시절이었어 하는 게 그대로 익숙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좀 약하기는 해도 여전히 중요하게 견제와 균형이 있는 국가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사법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그 당시에 사법부도 없었다. 엄청난 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사법부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는 아니지만 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러시아 특파원을 했다고 오늘 이 기사를 쓴 뉴욕타임스의 피터 베이커 백악관 출입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때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러시아 특파원으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2000년도 그 푸틴의 초기입니다. 그때는 뭐 누구라 취재를 하고 이러면은 기꺼이 뭐 미국 특파원이니까 얘기도 해줬고 했었던 모스크바 사람들이 2004년도 본인이 이제 일 다 끝내고 여기 올 때쯤 미국으로 돌아올 때쯤 돼서는 전화 받는 것조차도 와이프와 같이 가니까는 서로 친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 사람들의 전화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답니다. 4년 만에. 그래서 한 사람은 아예 이렇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산다라는 얘기도 했다고요. 지금 워싱턴에도 비슷한 냉기가 감돌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날마다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말했던 누군가가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기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 내 이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얘기조차도 안 해준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칭 난 당파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겠어 하고 선언한 국장이 있는 연방수사국도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많은 분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뭐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굉장히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2명의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이 클렘린을 화나게 한 그 책을 썼고 어느 날 아파트 밖에서 폭탄이 터졌고 나중에 이제 그 나라를 도망쳐버린 거죠. 그 이후로는 이 푸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쓰거나 하는 언론인들은 해고되거나 체포되거나 독살되거나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뉴욕타임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는 미국은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너무나 힘들고 복잡했다. 미국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민주주의 이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아래서 오랜 동안 워싱턴에서 본인은 수십 년 동안 보도하면서 결코 이처럼 위험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피터 베이커 백악관 뉴욕타임스 출입 기자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년, 임기 2년, 3년, 4년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이제 민주주의의 국가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는 아니고요.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이용자 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폰입니다. 자, 잠시 뒤에 또 우리들의 이유, 그 연방 공무원들의 마음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이 어제 이제 긴급하게 판결을 하나 내린 것이 있고, 홍역. 이것도 무슨 뭐 아유 우리 집에 뭐 홍역 걸릴 만한 그런 어린 나이의 아이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건강 보건 시스템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면에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요 지금 제일 이제 좀 힘이 많고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장입니다. 러셀 보트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연방 각 부처에 3월 13일까지 해고 계획을 좀 꼼꼼하게 써서 제출을 하라 지시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뭐 계속 연이은 어떤 그 해고 충격 뭐 나름대로 다들 대처하고 있겠죠. 방안도 마련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환경보호국이요. 여기는 스텝의 65%를 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이 명령은 뭐 일론 머스크, 백악관, 연방예산국장 뭐 다 뭐 의견 일치를 봐서 하는 거겠죠. 연방환경보호국 스텝의 65%를 해고하라. 이건 이제 환경정책과는 이제 거리가 먼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그 악시오스가 어떻게 연방 공무원들이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썼는데 연방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그 힘들어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웃을 일은 아닌데 제가 웃고 말았네요. 기본적으로 뭐 아주 작은 것 해고 대상과는 상관없이 사무실로 전부 와서 일을 하라고 일론 머스크가 명령을 내렸죠. 그 사무실 복귀 명령은 언제나 그 재택근무를 했었던 재택근무가 됐건 어디 집이건 어디건 원격 근무를 했었던 왜 일의 성격상 그런 일이 많죠. 연방 공무원은 그래서 재택근무 원격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데 항상 원격으로 근무했었던 사람들 나오라고는 하는데 나가보면 책상이 없어요. 책상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책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직원을 다 원래 그 일은 항상 원격 근무였기 때문에 뭐 미처 그 오피스가 없는 그런데도 나오라고 하니까 사무실로 복귀를 또 해야지 돼요. 복귀를 하죠? 그러면 있을 곳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재양 그 군인 재양청 같은 데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항상 원격으로 일하면서 대체적으로 누군가를 그 재양군인을 도와주는데 전화로서 건강관리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나오라니까 나가는데 나가면 책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서 일을 해야지 되지 하고 허둥지둥하다가 그게 마음이 잡히겠어요. 일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재양청의 식당 있죠. 군의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전화로 거의 모든 일을 하니까 그동안 원격 근무가 가능했었던 거겠죠. 전화로 얘기할 때 어디가 아프십니까? 누굽니까? 하면서 처음에 이름, 전화번호, 나이 이걸 다 확인해야 되면 전부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병력까지 다 나타나게 되는, 이래서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직업상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이제 꼭 해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5가지 항목으로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요약해달라. 이것도 사람들에게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 뭐 어떤 장관은 해라, 어떤 장관은 하지 말아라, 어떤 장관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일론 머스크는 안 하면 사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어쩌란 말이냐. 지금 이 굉장히, 그리고 질문 자체도 이게 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그 요청이기 때문에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급작스럽게 딱 해고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이거 누가 해고가 되는가 하는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부처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던 일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사람이 저밖에 안 남았어요.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서비스 직원.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원래는 연방정부였었는데 정부 부서에 속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그 너치에 포함이 되면서 이거 내가 헌법에 선언한 것과 다르게 일하라고 하네 하면서 21명이 사임했다는 그 부서죠. 본인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한 사람 저밖에 남지 않아서 스티브 라이프먼, 이분 용기 있는 분이네요. 딱 무슨 뭐 링크드인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쓰고 하면서 저밖에 없어서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혼자 하는, 뭐 10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어느 기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데너 대학교의 조직심리학 경영학 교수 앤서니 필러 교수가, 이게요 주변이 이렇게 되면 내가 설령 해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엄청난 그 낭비, 뭐 소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런 때는 위축, 내가 이거 일을, 그리고 좀 이게 부딪히게 되고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가 하는 느낌까지도 들 수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번아웃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직률이 증가하는데, 뭐 이직률이야 지금 연방 정부에서 바라는 바니까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인력을 흔들면 한 회사에서 한 사람만 나가도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그게 지금 연방 공무원 사이에 쫙 퍼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경영학 교수 로버트 털튼 교수가, 직원들은 내가 해고 대상인 것도 원치 않고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 뭐 특별히 너무 미워해서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다른 같이 친하게 일하고 도움을 줬었던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 해고되는 거, 그것을 그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해고 대상이야 아니하는 그 불안한 감정 있죠. 그래서 이 교수는, 로버트 털튼 교수가 얘기하길래, 해고할 거면 그냥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서 한 칼에 딱 해야지 된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과정을 질질 끌으면 사람 짐 빠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연방 정부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진행 중인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죠? 저희 회사가요,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어디서 이 전문가가 마이크 전반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쫙 정리해서 한번 딱 하고 끝내면 좋은데, 이거 뭐 한다고 하고 나는 언제지 하다가 또 해고한 사람을 일 처리가 안 되니까 또다시 또 불러들여요.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더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도 무능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는 뭐 다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러셀 보우트 예산관리국장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 싫은 사람은 스스로 나가라 해서 계속 이렇게 공포감을 이제 조성하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연방 공무원들은 지금 본인이 해고 대상이든 해고 대상이 아니든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요,
만약에 이 공무원들이 줄어들면 모든 부서에서 전부 서비스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양 군인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지 되고, 또 뭐 고기라든가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검사관들도 줄어들고, 또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같은 것들도 줄어들고요. 항공 여행객들에게 뭐 연방 항공국 지금 수천 명 뭐 해고하고 했으니까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사회보장국도 인원이 당연히 줄었고요. 국무부 엄청나게 줄으니까 여권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목록은 줄줄이로 이어진다. 이거는 이제 또 그 연방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돈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잠시 뒤로 미루고, 이거 하나 이 시점에 해야지 되겠네요. 미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홍역에 감염된 게 텍사스 서부 지역에 많다고 하는데요. 124명이래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또 이제 주의 경계가 있는 뉴멕시코까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홍역이 워낙에 뭐 백신 접종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뭐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전염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120 몇 명이라고 지금 이제 사례가 124건이네요. 최근에 나왔는데,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 입원 환자들도 뭐 18명은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같은 홍역 발병은 지난 30년 사이에 최고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게인츠 카운티라는 곳, 여기에 이제 메노나이트, 이게 이제 특정한 그 종교잖아요. 뭐 이렇게 좀 청렴함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 또 뭐 청렴하고 뭐 평화, 비폭력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그 메노나이트,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백신 접종이 가장 좀 낮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좀 고립된 그런 기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데는 카운티 이렇게 백신 접종 비율을 보면 별로 많이 맞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그 다른 전염도 될 수 있고 하는 그 백신 접종은 그 커뮤니티에서 92% 정도는, 95% 정도는 접종을 해야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좀 적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런 거고, 뉴멕시코까지도 번져가고 있는데, 콜로라도 그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교요, 소아과 의사면서 예방의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하킨스 박사가 모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숨지는 것은 다 비극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홍역 같은 것이 전염병이 강하긴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데 백신만 맞으면 되니까 2번 맞는다고 하죠. 그러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가 태어나서 백신 접종을 안 받아서 숨지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2023년도, 2024년도 학기에 유치원, 킨더가든에 다니는 어린이 93%가 이런 다른 거, 그 밖에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응이죠. 이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뭐 다른 많은 매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뉴스를 지금 축소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백신 회의론자잖아요.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백신 회의론자. 이런 일이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뭐 그다지 뭐 흔하지 않은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뭐 올해 처음도 아닌데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는 참 거짓을 따지자면 거짓이죠. 올해 처음이 아닌 것은 맞지만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그래서 이제 꼭 뭐 홍역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장관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발표한 아주 중요한 거 헤드라인만 전해드리자면요. 유럽 연합 자동차,
그리고 그 밖의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붙이겠다. 이거 빨리 하겠다. 유럽은 미국을 망쳐놓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다. 유럽연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미국을 망쳐놓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 백악관에 영국 총리가 도착을 해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뭐 영국이야 여기서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3월 달부터 진행된다고 했었잖아요. 4월 2일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기 또 다친데 또 만졌어요. 약 발랐는데. 모든 이런 것들도 관세 이런 것들도 한 번에 해서 그 전에 딱 진지하게 꼼꼼하게 해놨다가 딱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면은 오히려 더 편한데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하고 또 좀 연기해주고 또 뭐 회담하고 하고 이게 이제 상대들 엄청나게 피말리는 거죠.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안을 마련을 하느라고 엄청 힘들 텐데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입장이에요.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안보 보장한다는 말 결코 안 했습니다. 그거 우크라이나도 알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좋아해서 내일 와서 광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소유권 같은 거 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거 미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하러 오는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 엄청 칭찬했고 장관 가운데 말이야 일론 머스크와 조금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 뭐 그런데 대부분은 말이야 전부 해피함을 넘어서 아주 스릴을 느낄 그럴 정도야 이렇게 얘기했고 대통령의 이 말보다는 저는 일론 머스크의 아첨이 더 노골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최고의 내각을 만들었다. 이렇게 훌륭한 내각을 만든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칭찬을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끝났고 지금 중요한 게 달걀, 계란 가격이잖아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가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매체가 없어요. 어제 방송은 어제부터 많은 신문들은 전부 보도를 하는데 또 기사도 엄청 길고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게 이래서 조류 독감을 막기 위해선 이렇게 저렇게 막 이 공식적인 또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계란을 어디서 수입해서 가격이 싸진다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노력한다는 건 노력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이제 브루크 롤린스 농무장관이 이제 중요한 건 요즘에 다 박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정부 사람들이. 그래서 박스에 출연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조류 독감을 막기 위해서도 조치를 취하고요. 이런 조치는 이제 바이든 때도 했었던 거니까 별로 큰 변함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효과도 지켜봐야지 되고 세부 사항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농림부 장관이 본인이 어피니언을 쓴 것에 따르면 최대 10억 달러를 어떻게 풀어서 이 달걀 값을 좀 싸게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UC 리버사이드의 농업 경제학자인 브루스 밥콕 교수가 미국이 달걀값 낮추려면은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한 10억 개의 달걀은 들여와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외국이 이 10억 개를 우리에게 수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10억 개의 달걀을 생산했다고 해봐요. 그럼 미국은 이미 조류 독감이 없어져서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물론 달걀 값을 결정하는 게 조류 독감 하나는 아니고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나도 사야 되고 너도 사야 되고 하니까 내가 더 줄게 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메이비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는 이때다 하고는 뭐 어차피 뭐 5군데의 그런 달걀 회사가 미국 달걀 공급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살짝 더 뭐 얹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닭을 빌린대요. 야,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1월 달만 하더라도 달걀 값이 15%가 올랐는데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Rent the Chicken 이라는 이런 회사가 농장주하고 협력을 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암탉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용 닭장이 있어야지 되고
당연히 알을 낳는 암탉이 있어야지 되고 암탉 뭐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사료 이게 결코 싸지 않대요.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아무리 달걀이 비싸야 뭐 1년에 달걀 값으로 뭐 한 $300 정도 될까? 이런데 닭을 뭐 임대해서 키운다? 이런 때 이제 반짝하는 그런 이제 그 산업인 거죠.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지금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 이미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었던 원조금 주는 것 이거 일단 안 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해서 하루 사이에 92%의 프로그램 수천 개를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직접 이것을 판결을 내렸는데 임시입니다. 금요일까지 뭐 양측에서 다 해가지고 와라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이 행정부에서는 92%를 다 없앴고 뭐 100%다 없애야 연방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그 범죄 영화에서의 진 해크먼, 보니 앤 클라이드 저는 그게 기억이 나고요. 또 미시시피 버닝도 있었고 언포기븐에서는 조연이었었죠. 95세였는데 클래시컬 그 피아니스트였던 64세의 와이프 강아지와 함께 뉴멕시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여기에 이상한 징후는 없이 어쨌든 발견이 됐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